도시. 근대문화의 요람은 역시 도시다. 중세도시는 아직 귀족들이 다스리는 경우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자유도시였다. 즉 도시는 자치권이 있었으며 이를 위하여 스스로 법률을 만들었다. 이 법률은 리벡, 마그데부르크 또는 뉘른베르크의 경우가 모델의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그래서 다른 도시들은 그것을 거의 그대로 넘겨받았다. 이리하여 민주주의와 소규모의 현대국가가 실험되었다. 도시귀족과 수공업자 조합이 서로 대치 중인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며 그들은 과거 로마의 귀족과 호민관들처럼 도시의 지배권을 쟁취하기 위해 서로 싸웠다. 외부의 침입에 대해 도시들은 성처럼 조직되어 있었고 자체의 군대를 가지고 자주국방을 했다. 시민들의 조국은 독일이 아니라 이를테면 뉘른베르크 또는 뇌르틀링겐이었다. 수도원들이 종단을 통해 전체적인 연계망을 구축했듯이 도시들은 또 도시연맹을 조직했다. 유일한 것은 아니었지만 가장 크고 막강한 도시연맹은 북독일의 한자였다. 약 70개의 도시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지도적인 도시는 리벡, 전성기는 14, 15세기였습니다. 동부지역의 독일인들도 도시를 건설했다. 동부지역의 식민화는 1150년부터 대략 1135년까지 계속되었다. 베를린에 대한 최초의 역사 기록은 1244년입니다. 유럽에서 도시가 유달리 번성한 곳은 북이탈리아 지방, 베네치아, 베로나, 밀라노, 피렌체, 제노바와 플랑드르 지방, 브리헤, 겐트, 안트워르펜이 있었다. 이 두 곳에서는 도시들이 고도로 발달한 문화와 합리적인 행정조직을 갖춘 현대적 미니국가로 발전하였다. 독일에서는 한자 도시들 이외에 아우구스베르크와 뉘른베르크가 시민문화의 요람으로 성장했으며 이탈리아와 플랑드르 도시들은 전체 현대회화의 산실이 되었다. 성당과 대학, 또한 중세 건축술에 대한 가장 위대한 기념비인 성당들을 건축한 것도 대부분 대도시들이었다. 이 성당들은 그 전 시대의 로마네스크 양식의 둥근 궁룡과 구분되는 뾰족한 궁룡들을 오늘날까지 지니고 있다. 첨두로 수렴에 하나로 묶은 가는 기둥다발과 뾰족한 궁룡들은 훨훨 타오르는 화염과 광선의 상승 의지를 암시한다. 이런 양식은 재료가 중력 때문에 땅에 무겁게 가라앉는 인상을 떨쳐버리고 무수히 많은 조각품들로 가득 찬 바위산의 이미지를 하나의 공간 원칙으로 통일하여 시각적으로 통제할 수 있게 했다. 상승하는 수직선들은 신을 향한 신앙의 표현이었다. 샤르트르, 랭스, 파리, 스트라스부르 또는 쾰른의 대성당은 세계의 가장 놀라운 건축물에 속한다. 그 성당들은 중세의 세계상을 집약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다시 말해 현대의 다양한 재료가 내세의 통일적 초월성, 즉 빛과 대립하고 있다. 중세 도시들은 오늘날까지도 부분적으로 흔적이 남아있는 또 하나의 제도, 즉 대학이 생겨났다. 가장 유명한 대학은 파리, 옥스퍼드, 케임브리지, 파두아, 그리고 프라하에 있었다. 이곳에서 사람들은 자유 7학예를 배웠다. 이른바 3학, 문법, 논리, 수사학과, 4학, 음악, 산술, 기하, 천문학이 그것이었다. 그 밖에도 법률학, 의학, 그리고 신학을 포함한 철학에 대한 전문 연구도 이루어졌다. 이 모든 분과를 지배하는 철학자는 아리스토텔레스였다. 그의 텍스트들은 아라비아 대학들을 통해 전해 내려왔다. 중세의 스콜라 철학의 주요 과제는 기독교의 세계상을 아리스토텔레스의 개념들로 체계화하는 것이었다. 이를 시도한 가장 유명한 중세 철학자는 토마스 아퀴나스였다. 그는 오늘날까지도 카톨릭 철학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는 매우 뚱뚱해서 식사 때 손이 음식에 닿도록 식탁 가장자리를 톱으로 우묵하게 잘라내야 했다. 우주론. 중세의 우주는 문학작품에서나 가능한 위계질서에 따라 구성된 세계이다. 우주의 중심에는 지구가 있고 지구 둘레를 행성들이 도는데 달과 태양도 마찬가지다. 이것들은 지구에서 멀어질수록 점점 더 커지는 순수한 크리스탈 껍질에 박혀 있다.
달의 하부에는 변하기 쉬운 나라가 존재하고 그 상부에는 조화와 안식이 지배한다. 크리스탈 껍질을 빙빙 돌면서 우주 공간의 음악을 생산한다. 따라서 괴테의 파우스트의 첫 구절은 태양은 옛날처럼 형제별들과 경쟁하며 부르는 노랫소리로 쟁쟁하고로 되어 있다. 지구는 4원소, 즉 불, 공기, 물, 흙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원소들은 다시금 4가지의 주요 속성인 온, 냉, 습, 건으로 재조합되어 있다. 불은 따뜻하고 건조하며 공기는 따뜻하고 습하며 물은 습하고 차가우며 흙은 차갑고 건조하다. 사람은 4가지 체액에 상응하는 요소들, 즉 노란 담즙, 검은 담즙, 피, 그리고 점액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이 조화롭게 배합된 사람은 조화로운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이들 중 어느 하나가 과도하면 거기에 해당하는 성격이 두드러진다. 노란 담즙이 많으면 다혈질이 되어 성급하고 검은 담즙이 많으면 염세주의자가 되어 우울하며 피가 많으면 낙천가가 되어 명랑하지만 점액이 많으면 점액질이 되어 굼뜨고 느리다. 섹스피어 시대의 희곡은 이런 유형학에 따라 쓰여졌다. 예컨대 햄릿은 전형적인 염세주의자이며 리어 왕은 확고한 다혈질이다. 별들의 상층부에는 신이 이들을 감싸면서 영원히 살아있다. 이에 비해 달의 하층 세계에서는 불란한 운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이곳에도 위계 질서가 있다. 최하층은 광물계이고 그 다음은 생명이 있으며 이것은 다시 식물계와 동물계로 구분된다. 그 위에는 합리성의 세계가 시작되며 여기에는 천사의 영들이 살고 있다. 정확히 그 한가운데, 그러니까 지구에는 인간이 서 있으며 양측의 세계와 관계를 맺고 있다. 그는 동물이자 천사이며 물질이자 정신이다. 그는 죽을 때 정년되는데 즉 흙으로 된 부분은 흙으로 돌아가며 합리적인 영혼은 홀령들이 사는 크리스탈 별 세계로 올라간다. 왜냐하면 현재 이미 그의 영혼은 크리스탈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거울과도 같아 다른 것을 보이게 하기 위해 그 자체는 보이지 않으며 늘 변하는 현상들을 파악할 수 있기 위해서 불변한다. 이렇게 세계의 중심인 인간은 그 자체로 소우주이며 흙으로 된 몸에서 합리성의 태양이 빛나고 있다. 세계는 대략 6천년 전에 신에 의해 창조되었으며 시시각각 노화하고 있다. 신이 계속해서 붙들고 있지 않으면 세계는 언제라도 즉시 해체될 것이다. 즉 세계는 빈틈없는 인과의 연쇄를 통해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신의 손을 통해서 유지된다. 인과성은 아직 강제성이 없어 신이 언제라도 기적을 통해 개입할 수 있다. 신은 오늘날의 견해처럼 한 번의 창조 후에 과거 속으로 사라진 것이 아니라 우주의 지붕 꼭대기층에 중생인들과 나란히 살고 있으면서 모든 것을 감찰한다. 그는 존재하는 가장 강력한 현재다. 그는 정기적으로 그를 위해 준비된 행사들, 만찬, 축일, 그리고 그 밖의 미사의 헌금 때 온다. 귀신과 악마. 의사소통은 사람들끼리만 하는 것이 아니다. 의사소통에는 천사, 악령, 동물, 귀신, 홀령, 식물, 악마, 죽은 사람, 성자, 순교자, 그리고 신도 참여한다. 오를레앙의 처녀에게는 정기적으로 성 안나와 성 카타리나가 찾아온다. 마녀들은 동물 모양의 악마들과 간음하며 보나데아 또는 홀레 아주머니라 불리는 숲의 여신과 친밀하게 교류한다. 세계는 홀령으로 가득 차 있으며 마법에 걸려 있다. 사람들 말고도 꼬마 난쟁이로부터 미친 사람 속에 사는 귀신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존재들이 있다. 사람들은 그들과 늘 접촉한다. 그들과 의사소통하는 법을 배운 전문가가 따로 있다. 그 이유는 사람들이 그들에게 말을 잘못 걸면 그들이 뒤돌아서거나 보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가끔 그들과 계약을 맺거나 자신의 수호천사나 모든 성인들에게 전화를 건다. 이 홀령들의 동물원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은 악마다. 그는 프랑스 남부에서 이단 종파들이 생겨나는 것과 동시에 등장했다. 교회는 이 종파들을 위험시했는데 카타르파, 순결파도 그중 하나였다. 여기에서 이단,
헤레시인가요? 헤레시라는 말이 생겨났다. 이 순결파 사람들은 세계가 빛의 나라와 어둠의 나라로 양분되어 있으며 세상의 군주는 악마라고 가르쳤다. 이 종파와 싸우기 위해서 교회는 특별 감찰기관을 설립했는데 이 종파를 가려내는 방법은 악마와 교류하는지 확인하는 것이었다. 이 범죄자들의 유죄를 확인하기 위해서 악마의 속성, 악마의 유혹 기술, 악마의 후원자, 악마의 후원자의 후원자에 대한 모든 학설이 확립되었다. 이런 식으로 교회는 자기들이 막아야 할 악마관념을 오히려 널리 퍼뜨린 셈이었다. 이 악마론은 유럽에 가공할 만한 파국, 즉 패스트가 급작스럽게 찾아왔을 때 완성되었다. 마녀사냥과 유대인 사냥. 1347년에 아시아에서 패스트균이 유입되어 1350년까지 3년 동안 기승을 부렸다. 이때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사망했다. 그 다음 50년 동안 패스트는 계속해서 발생했다. 그 비참함은 세계의 종말을 방불케 했다. 이것은 사람들의 사냥광기를 부추겨 희생양을 찾아다니게 했다. 사람들은 희생양을 두 부류, 즉 여자와 유대인들에게서 발견했다. 갑자기 전통 민속들 중 하나가 악마적 행동으로 낙인 찍혔다. 이 민속에서는 여자들이 황홀경에 빠져 밤여행을 떠나 서로 뜻이 통하는 동료 여자들과 외진 장소에서 기독교 신앙의 포기를 맹세하고 귀신이나 악마를 위한 헌신 예배 의식을 거행한다. 이 야간 회합에는 황홀한 섹스가 수반되었고 귀신을 향한 기도, 마법의 약물과 마약 복용, 그리고 동물로의 변신 등이 특징이었다. 이 사실은 법정에선 많은 여자들에 의해 증명되었다. 그 보고들은 오늘날 밤의 여행 중에 외계인을 만났으며 이들에게 UFO로 납치되어 거기에서 그들과 초지상적인 섹스를 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말처럼 사실이라고 믿어졌다. 이런 종류의 파티는 중세에서 마녀회의로 잘 알려져 있었다. 그것은 문학작품들 속에서 꽤 많이 침전되었다. 셰익스피어의 맥버스와 괴테의 파우스트의 발푸르기스의 밤 장면이 그 좋은 예이다. 14세기와 15세기에는 그 마녀들이 악마와 간음했다고 법정에서 인정되었으며 그들의 영혼의 행복을 위해 정화의 불 속에 넘겨졌다. 마녀 사냥은 17세기까지도 존재했다. 악마는 인류를 패스트로 망가뜨리려는 시도를 할 때 또 하나의 보조자 그룹을 가지고 있었다. 즉 유대인들이었다. 이들은 이른바 악마의 수족이 되어 우물을 도구로 오염시킴으로써 패스트를 유포시킨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패스트가 발생한 곳인 사보이에서부터 스위스를 지나 독일의 라인강에 이르기까지 유대인 대학살의 피흔적을 뒤에 남겼다. 콜마르, 슈파이어, 보름스, 오펜바흐, 프랑크푸르트, 에르푸르트, 쾰른, 하노버 등 곳곳에서 유대인들이 살해되었으며 스트라스부르에서만 16,000명이 살해되었다. 유대인들에 대한 증오는 그들이 그리스도를 죽였고 이상한 음식 규정을 가지고 있으며 성체를 더럽히는 경향과 영아 살해 충동이 있다는 종교적 미신에 근거하며 경제에 대한 기독교적 미덕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이 미덕은 다시금 성서구절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이방인들에게는 이자를 받되 형제들에게는 이자를 받지 말라. 그 결과 기독교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형제들이므로 이자를 받아서는 안 되었다. 물론 그들은 이자를 받았다. 그러나 유대인들에게는 기독교인들이 이방인들이다. 따라서 그들은 이자를 받아도 된다. 하지만 돈은 번식할 수 없다. 유대인들의 돈이 이자로 인해 많아지면 그들은 돈과 성교하는 마법사들이나 다름없다. 아들의 아들인 손자 대신에 복리이자가 있다. 유대인들에게는 기독교적 직업이 금지되어 있어 다른 방법으로 살아갈 수 없다. 하지만 그들의 돈은 불어나므로 유대인들은 폭리꾼이며 아이들을 때려 죽이며 성체를 더럽히며 우물을 오염시키며 신을 죽였으며 사탄의 명령에 따라 패스트를 퍼뜨리는 사람으로 비춰진다. 그렇다. 그들은 거의 사탄이다. 그들은 염소수염을 달고 있으며 악취가 나며 힘이 세다. 그들을 죽이는 것은 신을 경외하는 일이다. 이런 논리로 대중을 부추긴 자는 선동 능력이 뛰어난 탁발성들이었다. 이들은 사회의 문제를 폭리꾼에 대한 고소와 연결시켰고 현재를 위해 빛과 어둠
최후의 결전을 벌여야 한다고 외쳤다. 그들은 아직 히틀러라는 이름 대신에 베른하르트 또는 요하네스로 불렸지만 히틀러와 너무나도 닮았다. 개인적으로는 금욕적이었으며 자신의 빈곤한 청중들의 불안, 강박관념 그리고 사회 문제들에 대해 감정이입하는 능력이 탁월했으며 언변이 좋았고 악마로적 환상에 사로잡혀 세계의 종말에 대한 의식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대의 설교는 항상 유대인 대학살을 야기했다. 그들 중 명망이 가장 높은 자들은 교회를 거룩하다고 일컬었다. 예컨대 교황 피우스 12세는 그렇기 때문에 히틀러를 반대하지 않았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히틀러가 성 베른하르트와 성 요하네스와 닮았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페스트는 전국에 가서는 중세의 종말을 재촉하는 대화제가 되었다. 왜 그런가? 대학살과 역병으로 인한 인구 감소는 땅값을 떨어뜨렸고 노동력을 감소시켜 임금의 상승을 낳았다. 지주들은 땅을 경작하기 위해 일꾼들을 돈으로 유혹해야 했다. 토지 지배에 의해 헌법은 해체되었고 모든 것은 와해되어 화폐 경제를 촉진시켰다. 화폐 경제는 봉토를 바탕한 주종 관계를 임금으로 대체하는 것을 의미한다. 군대는 더 이상 봉신과 종봉신들로 구성되지 않았으며 용병들로 구성되었다. 봉신들에게 특권을 단계별로 분양하는 것을 통해서 통치가 이루어지는 대신에 봉급 관료들의 행정으로 이루어졌다. 이로써 현대적 국가의 탄생을 위한 전제가 마련되었다. 15세기의 어느 무렵 중세는 숨이 끊어졌으며 1500년이 되었을 때 근대가 시작되었다. 사람들은 어느새 새로운 차원으로 들어가는 문턱을 넘어섰다.